네, 안녕하세요. 유홍채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쟁점과 대한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헌법이 제정되고 변화되어 오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정치사적 관점에서 바라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그 한국 사회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과목 속에서 현재의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역사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면 갈등과 쟁점이 일어나는 그 모양이나 형태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갈등이 발생된 원인을 정확하게 들여다봤을 때 그 해법을 정확하게 또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제 한국 사회의 쟁점들이 왜 발생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그것도 중요한 정치사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쟁점들, 갈등들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이 쟁점들을 해결할 해법들이 잘 찾아지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그 이유가 너무나 이 갈등들이 오래됐고 너무나 첨예하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런데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물려받지 않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선배들로부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첫 번째 남북 문제, 그 다음에 이념 문제, 지역 문제, 그 외에도 굉장히 세대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좀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장해서 물론 이 강의 여러분들이라 하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미안합니다. 사례가 걸려서 여러분들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바로 위아래의 선배들, 후배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들인데 지금 20대 초반이고 중반을 넘은 학생들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조만간 사회에 진출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사회 중심 세력으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의견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유홍채라고 하는 교수가 연령이 이제 50이 가까워졌는데 50살 내년이 50이네요. 가끔 헷갈려요.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본인의 나이가 점차적으로 헷갈려지는데 나도 벌써 그럴 때가 됐어. 내년이 되면 50세가 되는데 지금 내 연령대에 내 또래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보편적인 생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현재 좀 경계선에 있는데 어떤 세대들이든지 간에 경계선에 있지만 그 연령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때가 있죠. 소위 이야기하는 중년,
45세에서 60세 사이에, 길게 보면 한 15년, 짧게 보면 한 10년 정도 사이에 있는 이 중년들의 어떤 생각과 의견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사고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 기존에 우리들을 포함해 가지고 위아래 선배들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만간 한국 사회를 더 발전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 너무나 소모적이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회방을 놓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털고 가야 하는 과제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문제를 털어주고 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들도 선배들의 이 갈등과 사고의 쟁점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입장이라 털고 싶어도 쉽게 털지 못하는, 우리도 그 구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그 구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구들과 바로 위아래 선배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을 귀찮아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발전시켜 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국사 중에서 정치사, 그것 중에서 헌정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국 사회의 갈등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1910년에 경술국치가 있었고, 소위 이야기하는 한일합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이랄지 3.1운동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1945년에 해방이 있었죠. 이때부터 1948년까지 미 군정기가 있었고, 미 군정기는 1945년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다음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남한은 미국 군대가, 북한은 소련 군대가 들어와서 통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점차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 1945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반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었죠. 조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스크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회의가 열리죠. 여기에 미국과 소련과 영국 대표들이 모여서 조선을 어떻게 할 거냐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약 45년의 신탁통치를, 무려 45년이라고 하는 신탁통치안을 마련을 합니다. 안 보이네.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신탁통치. 자,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지역이나 나라일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나라였으니까 어찌됐든 스스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나라를 다국적 차원에서
연합되어 있는 다국적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립적으로 정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신탁통치와 조선이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스스로 정부를 구성을 하고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이제 이게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1945년 12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조선 사람들은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중국에서 김구를 중심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차려져 수립이 되어가지고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조선 한반도 내에 있는 한민족들은 그리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망명가 있던 우리 민족들은 상해 임시정부를 축으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고, 또 일부는 소련군과 중국군에 편입되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이 무려 45년의 신탁통치안에 대해서 절대로 수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수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발표되기 시작하자마자 전국적으로 반탁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합니다. 반탁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소위 이야기하는 좌익에서 찬탁으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급격하게 바꾸죠. 갑자기 바꿔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해석하는 사람들은 소련의 입김이 발생을 했다. 소련의 영향력이 작용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해방이 되자마자 1945년 8월에 해방이 됐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미 한반도에 소련군과 미국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38도선이라고 하는 임의의 선을 그어놓고 분할을 시켜놓고, 또 이것을 바로 정부 수립이나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신탁통치를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찬탁과 반탁이라고 하는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갑자기 당시에는 이제 이승만 박사라고 불렸는데, 이승만 박사가 1946년 6월 3일 날 정읍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걸 해요. 정읍 발언의 취지는 뭐냐면 신탁통치를 수용할 수 없고, 그때 당시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렇게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여기는 김일성, 그 다음에 남한은 이승만이 중심이었죠. 이렇게 38선을 그어놓고 서로 왕래도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미룰 수 없으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승만이.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는 이제 그 와중에 혁명이 성공이 돼가지고 소련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죠.
미국과 소련이 조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놓고 소위 이야기하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두 번을 열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한반도가 소련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미국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으니까, 이 역시 또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합의점이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련하고 둘이서만 이야기해가지고는 답변이 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유엔으로 넘깁니다. 이 문제를. 한반도의 통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니까, 유엔에서는 한국이 이 자체적으로 정부를 수립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유엔이 이걸 지원하는 형태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대해서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은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이 정확하게 합의를 안 했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떤 형태의 정부 형태랄지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정부를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엔에 반발을 하고 동참을 안 하니까, 결국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 단독으로 총선을 실시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를 해요.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를 하면서 북쪽에도 의석수를 배정을 해놔요. 북한에도 의석수를 배정을 해놓고, 지금 같이 총선을 못하는 것 뿐이지 나중에 남북한 먼저 정부를 수립을 해놓고 이 소련과 김일성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북한에서도 남은 의석을 하겠다, 총선을 해서 국회의원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남한에서만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선거를 한 다음에 7월 17일 날 우리 제헌절이죠. 제헌절 날 지금 쉬든가? 제헌절 날 헌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22일 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헌법 초안을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유진호라고 하는 헌법학자가, 일본 동경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유진호 박사라고 하는 헌법학자가 헌법을 초안을 했는데, 이분이 만들어 온 헌법안은 의원 내각제안이었어요. 의원 내각제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총선거만 하죠. 국회의원 총선거만 하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그 대표 의원들 중에서 대표를 선출을 해가지고 행정부 수장으로 임명을 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총리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하고는 좀 다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총리를 선출을 하고, 수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인데,
이승만 당시 박사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또 1945년에서 48년까지 이승만 박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그때 당시에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경우는 성이 이씨임을 보면 아시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선 왕조의 그 먼 친척으로서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일반 국민들은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나 겨우 민주주의를 좀 들어봤음직한 이런 시대였는데, 이 조선 왕조의 정통성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당시 이승만 박사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는 수상이 있는 게 아니라 프레지던트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 유진호 박사가 만들어 온 헌법안에 보니까 수상만 있고 총리만 있고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이, 이승만 박사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롤모델이었어요. 롤모델이었고, 본인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상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을 했었었고,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 초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헌법을 만들어 온 걸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투정을 부립니다. 약간의 투정이 아니었죠. 굉장히 심각한 투정을 부리죠.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없으면 이 정부에 참여 안 할 거야. 정부 수립하는데 참여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러면 대통령제로 하려면 대통령제 헌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있던 의원내각제 헌법에다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면서 뽑아야 될 총리를, 의회에서, 의원내각제에서 뽑아야 될 총리를 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정치제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꼬이기 시작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회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정치를 해나가는 절차와 과정이 매우 서로 다른 형태의 권력구조 내지는 정부 형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섞어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1948년도에 꼬이기 시작한 헌법적 전통이 현재 헌법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이 한국 대통령의 불행을 만드는 원인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또 하나가 발생이 되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자기의 롤모델이었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걸 조지 워싱턴처럼 하고 싶었냐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정당은 붕당 정치로 굉장히 정치를 함에 있어서 파당 정치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그래서 정당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정당이 생기면 본인은 대통령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4년을 대통령을 하고 4년을 한 번 더 했는데, 요 중간에 미국의 정당이 생깁니다.
정당이 생기니까 조지 워싱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대통령을 내지는 심지어 본인이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니까 죽을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해달라고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만하겠다라고 해서 2번만 하고 그만둬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그 3선이 제한돼 있어 2번만 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연임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이 2번만 했기 때문에 그 후로 상당 부분 1970년대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서 3선을 하기 전까지 이 전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해요. 자기는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그 다음에 2번 이상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당에 가입조차도 안 하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정당에 가입조차도 안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본인이 대통령인데, 나머지 정당들이 있는데, 여러 정당이 있는데, 본인이 정당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대통령이고, 다른 정당들은 다 야당이잖아요. 야당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당들하고 사사건건 겹쳐요. 겹친다는 표현이 좀, 말이 좀 꼬였는데,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켜요. 뭐냐면, 친일 부역자, 친일 청산 문제랄지, 아니면 토지개혁이랄지, 당연히 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1948년, 50년 이때 당시에 정치를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나름대로 지주의, 사업가의, 지식인의, 유학파의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일제강점기가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일정 정도 일제와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일 청산 문제하고 토지개혁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생이 되고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갈등만 생겨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부 권력, 힘을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을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이 친일 청산과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등의 국민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힘을 썼으면 정말 진짜 훌륭한 국부로서 이렇게 존경받는 국부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그 힘을 좀 잘못 쓴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초대 대통령이니까 그걸 명분 삼아서 존경하는 초대 대통령이지만 일부에서는 독재를 했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는, 굉장히 미워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의원내각제인데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계속 야당 의원들하고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이거를 그 사이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1952년에 한참 전쟁 중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에 있었죠. 왜냐하면 김일성이 탱크를 몰고 남침을 쭉 해와가지고 밀리고 낙동강 아래까지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퇴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힘을 쓰는 게 본인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꿉니다. 헌법을. 전쟁 중에. 어떻게 바꾸냐면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직선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산에서 국회의사당 주변에 중간에 여러 과정과 절차가 있었지만 군인들과 경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버스에다가 태워가지고 납치를 해갑니다. 납치를 해서 감금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협박과 회유, 그 다음에 자기를 반대한 게 직선제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배제시키고 찬성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죠. 그때만 하더라도 국회가 헌법 개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2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대 2대 대통령이 되죠. 이런 것처럼 본인이 야당 의원들과 갈등이 있었을 때 그 힘을 국민들을 위해서 썼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결국은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54년에 희한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요. 자, 1954년에 이제 2년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이 2년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맞들이면 쉽게 놓기가 어려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기가 싫은가 봐요. 되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삼선 개헌을 시도를 하는데 당연히 야당에서 이제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수가 203명이었는데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3명의 3분의 2는 몇 명이냐면 135.333명이에요. 이 3이 이제 계속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203명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는 153.333 쭉 가는 명이니까 135명이면 부결이 되는 것이고 이 기준에 미달이니까요. 136명이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35대 왜 이렇게 자꾸 숫자가 헷갈리냐? 찬성이 135대 반대가 60명 기권이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성이 135명이니까 135.333명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헌법안이 부결됐다고 딱 선포를 해요. 정적 이제 그 가결 수에 미달됐으므로 부결됩니다라고
선포까지 딱 했는데 그날 저녁에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 그때 당시에 그 수학자를 한 명을 데려와 가지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4.4.5입 개헌이 4.4.5입 개헌이라는 별칭이 붙습니다. 자, 135.333명 중에 이 0.3333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연수가 아니니 4.4.5입 원칙에 의해서 수학적 원리를 적용시켜가지고 4.4.5입 원칙에 의해서 이 3분의 2는 135다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헌법이 통과된 것으로 다시 공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3선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3선 개헌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 참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900에 이제 3선 대통령이 이제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되죠. 3선에 당선이 되는데 이 당선 방법이 1960년 3월 15일 날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엄청난 관권, 금권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인 4월 19일 날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집회와 시위를 하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되죠. 하야를 하게 돼서 4.19 혁명을 통해서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지를 통해서 대통령이 내려오고 개헌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1960년 6월 11일 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다시 의원내각제 자,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대통령제를 해봤더니 대통령이 본인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독재를 없애기 위해서 의원내각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960년대에 순수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을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또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자, 박정희가 1년도 안 된 사이에 또 군사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962년 11월 5일까지 군정을 거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다양한 그 권력 장악을 위한 작업들을 해 나가가지고 11월 5일 날
새롭게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대통령제로 바꿔요. 이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3공화국.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3공화국 헌법이 어떻게 보면 현행 헌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또 역시 이때 이제 헌법을 바꾸고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잖아요. 2번을 하고 나니까 또 본인도 3번째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69년에 또 박정희의 삼성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 중앙집권, 어떤 특정 계층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세력이 없었어요. 보세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까지도 시민들이 이 시위를 통해서 하야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이승만 주변에 있던 자유당과 야당으로서 뭐 독립축성국민당이랄지 뭐 다양한 야당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어떤 그 세력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었고 서로 간에 견제 세력이었고 합동연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었죠.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때 당시에도 이제 사실상 군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짧게 보면 1987년까지이고 좀 길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했던 1992년까지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화가 시작이 되죠. 한국에. 강력한 중앙집권화가 시작이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까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동일하게 반공, 자유, 민주주의, 경제발전, 여기에 대해서 뭐 유교적 윤리까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정부의 권력을 중앙집권화를 강화를 합니다. 삼선 개헌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에 보이시나요? 보이죠? 1971년 4월이겠죠? 1971년 4월에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세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또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해요. 갑자기 자, 1971년 4월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1972년 10월에 불과 한 1년 6개월 후에 헌법을 또 바꿔요. 이 우리가 그 유명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이라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만들었던 유신헌법은 정말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운 어마무시한 헌법입니다. 이게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국가 내에서는,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 권한, 기본권들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다 제한할 수 있는, 이게 왜 생겼냐면, 자, 삼선 개헌을 해갖고 헌법을 바꿔서 2번밖에 못할 대통령이 71년도에 다시 한번 3번째 했는데, 당선이 됐는데, 이때 너무 힘들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때 김대중 그 젊은 40대 기술원이 나오면서, 40대 기술원이 나오면서 김대중하고 맞붙었는데, 겨우겨우 이기거든요. 당연히 이때 당시에, 각종 관권선거, 불법선거, 금권선거 등의 그 부정선거가 만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이겨요. 결과가. 겨우겨우 이겨서, 이게 되게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72년에 10월 유신헌법을 만들어가지고, 10월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가 6년인데요. 여기에 뭐 2번만 한다, 3번만 한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을 또 국민이 안 뽑고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묘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간선제로 해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을 각 지역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대의원을 선출을 하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이 분위기가 주변에 군인들, 경찰들 쭉 배치되어 있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10월의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하기 위한 플랜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약간의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헌법이 나와요. 김일성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45년에 소련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온 이후에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같이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해 오면서 1960년대에 소위 이야기하는 종파투쟁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김일성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국내적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45년부터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주변 권력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숙청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종파투쟁을 해오다가 자기의 어떤 정확한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헌법을 만들죠. 그게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주체사상헌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묘하게도 이 1972년이에요. 똑같이. 1972년에 남북한이 똑같이 독재를 위한 헌법을 만듭니다. 바로 직전에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이우락 정보부 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정확하게는 이제 김일성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북한의 김일성 대리인하고 이우락하고 뭐 이게 서명했던, 그게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집권을 하는데
1979년에 약 7년이죠. 1979년 10월 26일 날. 날짜가 이 10월 유신헌법 만들어진 것도 10월 26일인데 정확하게 7년 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하자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을 이제 참모총장이 있는데 전두환이 참모총장을 역도로 몰아서 참모총장을 직위해제시키고 전두환 장군이 이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부마항쟁과 뭐 5.18이랄지 이런 민주화운동들이 일어납니다. 무력으로 다 진압을 하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에 2번 당선된 거 아세요? 한국사에서 다들 한 번인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이 유신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한번 먼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개헌을 해요. 왜냐하면 유신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독재헌법이라고 그동안에 시민들과 학생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제도여서 당선이 됐지만 정통성이 약하다는 거죠.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1980년 10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지 딱 1년하고 하루 다음 날 헌법 개정을 하는데 대통령 직선제와 그 다음에 아니죠.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죠.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간선제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형식은 똑같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만들고 본인은 딱 한 번만 하겠다. 단임제를 해요. 그리고 좀 오래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7년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헌을 해가지고 2번째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때 이제 사실은 의미를 꼭 부여하자면 유신헌법에 있었던 긴급조치권이랄지 수많은 독소 조항들이 많이 이제 제거가 되죠. 제거가 되고 조금 더 국민들이 자유로운 것처럼 헌법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국민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은 전두환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또 그 전에 조용히 있었던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있었지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쯤 돼가지고 이제 그 독재를 이제 그만하고 민주화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이 치고 각 야당들에서도 개헌 요구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잠시만요.
네, 좀 목이 좀 따끔거려서 이렇게 물 한 모금 먹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임기 말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개헌을 요구하는 그 전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 그러죠.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 그러고 굳이 바꾸자면 또 의원내각제로 바꾸겠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의원내각제로 바꾸겠다는 의미는 본인이 그때 당시에 그 정당 본인이 소속돼 있는 정당을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정의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정의당을 통해서 대통령 후에도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당과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결국 육시방쟁이라고 하는 전 국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육시방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당시에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6.29 선언을 통해서 국민들의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면서 1987년 10월 29일에 9차 헌법 개정이 실시가 됩니다. 이 1987년에 이 9차 헌법 개정이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 속에서 독재, 절대 권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통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치주의 원리에 의해서 입헌주의는 법치주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서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한국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과정을 보면 국민들을 위한 헌법 개정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제2공화국 때 4차, 4차인가 3.15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그리고 관계기관 그 이전에 어떤 부정축제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소급입법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했던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헌법이 대통령의 권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국민을 직접 선출했던 직선제도 한국전쟁 중에 1952년도에 한 번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3선이니까 문제가 있네. 48,
49, 50, 52. 52년도 해가지고 56년까지, 1956년까지 임기를 마치고 56년에서 요때가 1차, 2차, 56년에서 60년까지 세 번째 임기를 마치죠. 48. 왜 이리 숫자만 들어오면 나는 헷갈릴까요? 헷갈린다, 헷갈려. 여튼 이승만 대통령을 직선제로 2번 뽑고 박정희 대통령을 직선제로 2번 뽑고 그 이후에 비로소 1987년도에 비로소 지금까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를 겪어왔고, 그 전에는 대부분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못했죠. 헌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투표에 의해서 최초의 헌법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냥 의회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헌법 개정에서 헌법 개정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 아니죠. 100%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했어요. 자, 3공화국 헌법은 굉장히 민주적인 헌법이었으나, 자, 제4공화국 헌법은 이 민주적일 수 없고, 아까 이야기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5공화국 헌법도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제4공화국의 독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항들이 있었던 헌법이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다 찬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자,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 국민들이 과연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얼마나 했으며, 본인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알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헌법을 만들었다, 개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한 그런 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987년에 개정된 헌법도 사실은 그렇게 헌법을 변경하는데 오랜 고민들도 하지 않았고, 자, 국민들이 그럴 수 있죠. 단순하게, 자, 그동안에 간선제를 했고 독재를 했기 때문에 직선제로 바꿔달라. 그리고 연임을 하게 되면 독재가 되기 때문에 단임제로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더해서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보다 더 민주적이고 철저한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87년 헌법을 만들 때 소위 이야기하는 8인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8인회의. 자,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긴 논의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 8인 회의에서 사실 여기는 전문가도 배제되어 있었어요. 전문가도 배제되어 있었고, 그때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4명이 대표로 참석해가지고 정치인 8명이 모여서 이 헌법 초안을 만들고 합의를 하고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죠. 그리고 지금 2020년 현재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7 5월 달에 자, 그때 당시에 문재인, 홍준표, 이런 후보들, 대통령 후보들이 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헌법 개정의 시기를 언제로 이야기를 했냐면 2018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 때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헌법은 개정되어 있지 않고 그 헌법 개정의 어떤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 이 국회랄지 정부랄지 이 정당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이 헌법 개정, 새로운 헌법 개정, 제14개헌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자, 민주주의는 제일 중요하게 국민주권이고 법치주의고 권력 분립에 그리고 국민 자치가 기본적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말로는 이 부분은 그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반성의 책임도 사실은 이 정치인들에게 보셨죠? 제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헌법이 제정이 되고 19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모든 정치 제도랄지 뭐 헌법뿐만 아니에요. 국회법,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소위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국민주권과 국민자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정치하는 법들이 다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일부 정치인들, 정당들,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발전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매번 이야기하지만 대통령도 국민이 뽑으면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으면 권력 분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도 국민이 뽑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교육감을 국민이 뽑는다면 군수나 시장도 국민이 뽑는다면 더 많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될 공직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감사원장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정부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조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기타 등등 다양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민이 주인인데 한국 사회의 5천만 명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5천만 명은 전문가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정치를 하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대표자를 선출을 해서 국민의 이익을 달성하라고 일부 권한을 위임해 준 거죠. 일부 권한을 위임해 주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는 행정권을 줬고 하나는 입법권을 줬죠.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국민을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이 입법 권력도 두 개로 짜겨져 가지고 본인들의 이념적 그 성취를 위해서 정쟁을 일삼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도 다음 주인가요? 강의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랄지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죠. 정치인이 본인의 신념을 가지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신념이 있는 정치인이어야겠죠. 정당 내에서 당원들로부터 지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열성적인 팬이 있어야 그 상승 효과로 대통령도 당선이 되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본인의 신념을 꼭 정책에 100%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것이 독재가 되고 독선이 되고 국민들을 위한 대표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대표자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국에서 선거를 하면 대충 원사이드하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52대 48 정도가 득표율을 얻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A라고 하는 이념과 B라고 하는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52대 48인데 A라는 사람 대통령 후보가 52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들 입장만을 대변해가지고 국가 전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체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국회의원이, 이거 행정부라고 보고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엄청 참고 있어요, 지금. 이 SS가 XX가 아니라 SS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꾹꾹 참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00명의 국회의원들 각자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는 나라들이 많아요. 각자가 선출된 지역이 있고 본인들이 대표하는 계층이 있고 계급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300명이 2개 내지 3개로 딱 쪼개져 가지고 한쪽만 대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5천만의 국민들을 2개 내지 3개라고 해봤자 아주 작은 파이잖아요. 어떻게 2개 내지 3가지의 유형으로만 나눌 수 있겠냐고요. 여기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정당이 또 정당 정치가 또 개판이죠. 헌법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독재국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왕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이 사람이 왕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임시적인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하고, 권력이 아니죠, 권한을 명시를 하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지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법원이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랄지 기타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권한을 한정시켜 놓고 권력 분립을 시켜놓고 그 권력들을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니 머슴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헌법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 책임인가? 아니죠. 헌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누가요? 정부가. 아니면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라고 보기도 어렵죠, 사실은. 좀 민감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툭 던져놓고 갈게요. 우리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사회인가?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작은 정부, 개인의 책임이 큰 개인의 책임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면 거부를 하죠. 너네들이 이 문제를 왜, 너네들은 너네들 일이나 해. 헌법에서 주어진 일만 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 영역에 너무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마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여가지고 시민단체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들이 대정부 어떤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거의 없어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사적으로 활동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정 분야 이야기 안 할게요.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단체랄지 모든 교육 어떤 연구 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나라.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국민들이 자유민주적 소양을 갖추도록 키워주든지, 그런데 국민들에게 헌법을 해석하는 능력조차도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치 참여에 맨날 말은 어려운 말로 국민주권이라고 해놓고 국민주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 참여가 주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실감나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수없이 많은데 법률로 제정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선출직 공무원도 선출할 수 있어야 되고, 공무원을 선출을 했다가 그 공무원이 잘못하면 소환해가지고 다시 쫓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 수없이 많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권리와 권한과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것도 실현시켜주지 않고, 국회의원 자기들이 의원들의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도 특권 내려놓은 거 없이 세비만 임금 인상하듯이 올려갖고 받고 있고, 우리는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보다 더 정치인들이 자기들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명예와 부와 권력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진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시하고 지켜보고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소양들을 키우고 정치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시민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야 이 한국 사회의 쟁점들이, 한국 사회의 쟁점은 사실은 정치인들이 만든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영향을 안 받은 시민들이 만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정치인들이 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조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고정적 사고, 고정관념에서 편협한 사고, 편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사회적 쟁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좀 길었는데 이상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